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발효 시한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농산물이 논의 품목에 포함돼 있다는 걸 공식 확인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일주일 앞두고 대통령실이 통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내 3실장 모두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최고위 당국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미국 현지에 있는 대표단의 보고가 공유됐습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 과정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에 각각 25%와 50%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고 있는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조선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테니 관세를 깎아달라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대미 관세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은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수입 소고기 원령 제한 완화, 그리고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오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관련 협의 역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여타 분야의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엔 협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을 긋고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미국이 2+2 통상협의에 퇴짜를 놓으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와 시장 개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국익 최우선 협상을 앞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기금으로 4천억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보단 적지만 우리 돈으로 550조 원에 이르는 큰 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재계 총수들과 회동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눈높이를 맞추긴 쉽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의 70%를 미국에다 투자를 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미국이 강하게 원하는 건 우리나라가 난감해하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일본도 쌀 시장을 개방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5개 국가하고 이 수입 물량, 우리도 의무 수입 물량인데 그게 협정을 해야 돼요. 동시에 5개 국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농가 등 국내 반발도 거셉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농축산물 빗장을 풀기 시작한 상황에서 마냥 버티기도 힘듭니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고수한다면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저희가 해외 원조용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을 좀 더 늘리거나 일본의 사례처럼 자국 내 영향은 적으면서 미국이 홍보할 수 있는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정도로 투자의 경우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융자나 금융 보증을 더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미국이 필요한 조선업 기술과 공급망 등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 시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국익을 고려하면서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일정상 실질적인 협상 날짜는 30일과 31일 뿐이라 시간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오는 31일 미국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조현 신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조 장관의 취임 상견례 성격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또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여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이 무더위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서울 기온이 36도가 넘었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도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더위 소식 홍성욱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몰린 여름 축제장. 양산 쓰고 부채질 해도 소용없고 시원한 음료수도 그때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을 맛입니다. 뜨거운 선풍기 바람은 있으나 마나. 뙤약볕에 상자를 나르고 또 나르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옥수수를 찌는 일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됩니다. 더운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오늘 저는 옥수수 먹으러 오라래 마를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면서 개막 첫날을 맞은 축제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양막을 설치하고 연신 물을 뿌려도 더위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심 물놀이장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오전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금세 다시 열기가 오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더위가 37도를 넘긴 곳이 많았습니다. 재난당국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발령된 상황. 최근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5월 중순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가 이미 2,000명을 넘겼고 사망자도 무려 10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피해가 큽니다. 앞서 제주에서는 40대 중국인이 공사 현장에서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포항에서는 네팔 국적 40대 남성이 제초 작업 중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예, 낮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밤도 걱정인데요. 오늘 밤 사이에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죠. 네, 이렇게 더위가 식지 않다 보니 주말인 내일 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딥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5도를 유지하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얼마나 날이 후텁지근한지 말을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해가 지면서 이곳 홍대 거리는 금요일 밤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사이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어느 때보다 더위에 지치기 쉽고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날씨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8도, 체감 온도는 30도 선에 머무르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을 기록할 수 있겠고요. 강릉 27도, 전주와 부산 26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8도, 대전 37도, 광주 36도까지 지속됐는데요. 이번 여름을 포함해 역대 7월 중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며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외출 시 헐렁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볕이 강한 시간대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맑은 하늘에 볕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바람이 불겠고요.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휴가철을 맞아서 해안가를 찾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다가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이 징계 당사자들은 잘못된 징계 청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바꾸려 시도한 과정을 들여다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다소 파격적인 결론을 내놨습니다.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는 두 사람이 후보를 교체하려 했던 시도가 당원, 당규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경선 거치고 힘들게 당선돼봤자 그 당시 당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제3자로 교체하면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위는 당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입장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2명에게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특별하게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징계 당사자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정계 은퇴 요구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당사자들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유 위원장 등을 향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양수 의원도 외부인이라 당 사무를 모르고 있다며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징계 대상에서 빠진 권성동 의원도 표적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면서 자신 또한 징계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안에서는 당무감사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임명이 이루어졌고 중앙윤리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책임을 물어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징계 청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반쪽짜리라며 반성할 생각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대행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단식까지 벌인 권성동 의원은 물론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관위원과 비대위원들은 쏙 빼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태의 원흉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당무감사위 결정마저도 폄훼하고 있다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적반하장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강선우 논란이 일단락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야당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장관 후보 사태로 무거운 짐을 벗은 민주당은 대야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야당을 향해 직접적 비판을 자제해오던 김병기 원내대표도 선을 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본인이 저지른 갑질과 만행부터 사과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 대마왕 송원석 비대위원장,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무십시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조리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겁니다. 여당의 공세가 이어질 때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응을 내놓으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제명 결의안은 야당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이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양평 군수 출신 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는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당을 탄압하고 망신주기 하려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민주당은 새 정부가 완전체로 구성될 때까지 야당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저 수준인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견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사안마다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사저 압수수색에 이어 이른바 문고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콘텐츠 뇌물수수 의혹 등 김 여사가 얽힌 의혹들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사저뿐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또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을 했던 컴투스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선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조사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전달한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물품으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경옥 전 행정관을 소환했고, 장관님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김 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물건들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까요? 건진법사를 통해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지원 전 행정관도 불렀습니다. 김 여사가 인사청탁 대응하라고 지시했나요? 특검은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을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또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 물품들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등을 조사를 통해 파악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특검 수사가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검찰과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했고 관련 자료도 스스로 정리해 제출했다며 명품 전달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었다면서 이를 권력 남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해당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 일가와 김선교 의원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사업 시행사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는 물론 모친 최은순 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위 개발 사업 시행회사인 ESIND 사무실, 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온요양원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 일가 가족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ESIND는 사업 당시 개발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 시한이 뒤늦게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진우 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과 양평군 공무원 3명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최은순 씨는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김 여사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기소되지 않았던 김선교 의원에 대해 특검이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에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지. 이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기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특검의 의미라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검이 의혹의 정점에 선 김 여사까지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퇴직하면서 79억 9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때와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 등으로 3억 5천만 원가량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73억 원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재산으로 신고됐습니다. 김 여사는 예금 50억여 원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 땅 등 부동산 22억여 원을 신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산으로 예금 6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사법부가 인정한 만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이건 너무한 일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일부 시민들은 불법 계엄으로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7달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끝에 원고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법부가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무장한 군인을 국회 안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는 등 선포 뒤 조치들도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위반한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10,000명이 또 순식간에 또 신청자가 세도했거든요. 대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만인소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고들의 구체적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만큼 유사한 소송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요.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징계 대상을 본권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3년, 상당히 이제 중징계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비대위가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은 것은 당헌상 권한받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이고 이런 결론이 훨씬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당무감사위가 왜 그런 발표를 했는가 그 논거를 좀 짚어보면요. 네. 지난 5월 10일에 후보 교체가 시도될 때 당시 비대위가 내세운 근거 조항은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의 2입니다. 거기 보면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선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도 박탈을 하고 한덕수 후보로 제공물을 받아서 당원 ARS 투표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됐죠. 오늘 당무감사위의 당원 해석에 따르면은 이 조항이 도입된 연역을 봤을 때 그 조항은 비대위나 최고위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항이 들어온 역사를 봤을 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당원을 보면 2006년에 도입이 된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려면은 1년 6개월 전에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조기 대선이 생기면 그 조항 때문에 경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당원 74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선 후보 자체를 교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조항의 도입 역사를 봤을 때 명백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원이 조항이 잘못됐으면 조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후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기억을 좀 상기시켜 보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